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보실 내용은 근대 문화의 형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항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에 근대적인 문물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대적인 시설들도 설치를 하게 되죠. 앞서 이제 설명을 좀 해드렸었는데 방문국이 그래서 이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 방문국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신문이라고 얘기하는 저희 한성순보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것도 이제 설명을 해드렸었죠. 자, 방문국이 최초의 인쇄기관으로서 한성순보를 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김윤식이 영선사로 이제 청나라 갔다 오고 나서 기기창이라는 무기 제조 시설도 이제 만드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 멜렌드로프라는 사람이 조청수륙 상맹 무역 장정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 자, 외교 고문으로서 우리 조선 반도에 파견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멜렌드로프의 건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전원국이에요. 그래서 이 전원국에서 당오전이라는 이 화폐를 마구잡이로 찍어내는 바람에 우리나라의 백성들의 삶이 좀 어려워지기도 했었죠. 자, 이 전원국인데 이 전원국이 1904년에 일본 재정고문으로 들어왔었던 이 메카타죠. 메카타에 의해서 화폐 정리 사업이 적극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기존의 구화폐들을 이제 완전히 못 쓰게 만드는 자, 이런 화폐 개혁이 이제 단행이 되죠. 그러면서 이 전원국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의 어떤 근대 시설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통신, 이 전신이죠. 이제 그 부호를 통해서 점이나 선으로 연결된 이 부호를 통해서 소식을 이제 전달하게 하는 자, 이 전신인데 부산에서 일본 사이에 이 전신이 1884년도에 개설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인천, 그리고 서울에서 의주까지 자, 이 전신이 들어오게 되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우편 같은 경우는 우정총국, 이거 우정국 개국 축하하는 때에 1884년이죠. 12월 4일 날 그때 이제 갑신정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능이 마비가 돼요. 그래서 이 우정국이 만들어지자마자 사실상 이제 없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갑신정변으로 해서 중단이 되었었는데 이게 을미개혁 때 2차 가보개혁이죠. 2차 가보개혁 때에 자, 우정국이 새로 설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900년에 만국 우편연합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서 자, 세계 여러 나라 곳곳에다가 이제 우리나라의 우편도 이제 그 교류를 하는 이런 모습까지도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화도 이제 가설이 돼요. 우리 교재에는 1898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래 그 이전에 1896년도에 서울에서 인천 사이에 전화가 이제 가설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일화가 있는데 우리의 그 민족 지도자로서 알려져 있는 이 백범 김구 있지 않습니까? 백범 김구가 불과 나이 20살 때에 황해도 이 치아포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이 황해도 치아포라는 곳에서 영성 황후, 그러니까 민비를 잡아주겠는 데에 기여를 했었다라고 하는 이 스치다, 일본군 중위 스치다를 자, 무자비하게 이제 살해를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살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체포가 되면서 이제 법정에도 이제 들어가게 되고 이제 재판을 받고 이제 사형 선고를 이제 받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도중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김구의 이 사형 소식이 자, 누구의 귀에까지 들어가냐면 자, 고종의 귀에까지 들어갔었어요. 근데 사실 사형 당할 만한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명성황후, 고종의 마누라였었던 명성황후 민비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 스치다를 죽인 거였었는데 그래서 고종 임금이 소식을 접하고 자, 대신들과의 회의 끝에 자, 부랴부랴 자, 전화를 때리게 돼요. 전화를 걸어서 우리나라 최초의 시위전을 걸었다고 얘기하는데 전화를 걸어서 인천까지 전화를 걸어서 자, 당장 사면하라 라고 해서 사형 바로 집행 당일날 이 백범 김구 선생께서 이제 사면되는 이런 좋은 이런 계기가 되기도 했었죠. 그게 이제 바로 이 전화가 되겠는데 이 전화가 하루라도 좀 늦게 설치가 되었거나 했었더라면 우리의 역사는 굉장히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수도 있겠죠. 백범 김구가 이제 지구상에 이제 이 이후로는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 사형 집행에 당하게 되면 그래서 어쨌든 이 전화가 경운궁에 그래서 나중에는 1898년도에도 이제 가설이 돼서 신하들도 이제 전화를 통해서 이제 임금에게 이제 임금의 명령을 이제 칙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황제가 되었으니까 이제 칙령도 하다를 받고 이런 모습도 이제 볼 수 있죠.
자, 1887년에 경복궁에 이제 전등도 가설되고, 그리고 황실과 더불어서 우리의 그 대한제국 황실 있지 않습니까? 황실과 미국 자본가 이 콜브라는 사람이 있어요. 콜브란. 이 콜브라는 사람이 합작을 해서 만들어진 회사가 바로 한성전기 회사가 되겠습니다. 한성전기 이 회사를 만들게 되는데, 이 한성전기 회사에서 바로 이 전력을 생산하게 되고, 그리고 바로 이 전등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이제 처리를 했었다라는 것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교통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전차가 이제 1899년도에 전차가 이제 운행이 되었었죠. 서대문에서 청량리에 홍릉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서대문에서 청량리까지 가설되었다가 이게 나중에는 연장 운행되는, 자, 종로까지 이제 연장 운행되는 이런 모습도 이제 볼 수 있고, 전차도 이제 운행이 되었었고, 그리고 이제 철도도 이제 앞서 설명해드렸었는데, 경인선이 1899년도 마찬가지로 1899년도에 경인선이 운행이 되었었죠. 그리고 이제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 야욕에 의해서 경부선이 1905년 1월달에 이제 개통이 되고, 그 이듬해 1906년에 경의선이 개통이 되면서 일본의 대륙 침략의 물류를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둘 다 경부선이나 경의선 같은 경우는 러일 전쟁이 1904년부터 1905년까지 일어나거든요. 1904년 2월부터 1905년 9월까지 거의 한 1년 한 6개월, 6, 7개월 정도 되겠죠? 한 8개월 정도? 1년 8개월 정도? 그 정도 사이에 이러한 철도를 부설하고 막 공사를 하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조선 만도에 있었던 이 백성들의 땅을 빼앗아가고 마구잡이로 철도를 가설하게 되는 이런 못된 짓을 했었죠. 일본 사람들이, 일본 제국주의가. 자, 의료에서는 종두법의 이제 지석영 원래 우리나라 이 천연두라는 질병이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걸리면 바로 즉사잖아요. 이 천연두를 치료하기 위해서 미국이 아니라 이 종두법 치료법의 어떤 선구자로 알려져 있는 이 제너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제너가 이제 종두법을 개발했었는데, 그 종두법을 지석영이 연구를 해서 우리 조선 사람에게도 적용을 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고름을 이제 주입을 하게 되면 천연두가 나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의료 기법을 사용을 해서 지석영이 천연두를 예방을 하고 치료를 하기도 했었다. 자, 그리고 광해원이 이제 설립이 되죠. 미국인 선교사 알렌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알렌이 민영익을 최초로 외과 수술을 해서 이제 치료를 했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민영익을 살려냈었던, 갑신정변 때 이제 칼 맞아서 죽을 뻔했었던 민영익을 살려냈지 않습니까? 그 살려낸 알렌이 고종에게 건의를 해서 근대식 병원을 하나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 병원이 바로 이 광해원이 되겠습니다. 1885년인데 이게 나중에 제중원으로 이제 바뀌게 되고, 그 제중원이 나중에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제 바뀌게 돼요. 그 밑에 이제 세브란스 병원이 있죠. 1904년에. 그 세브란스 병원이 이제 연희전문학교하고 이제 합쳐지게 되면서 이제 연희전문학교의 연과 세브란스 병원의 세를 합쳐서 연세대학교로 나중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연세대학교의 이 기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브란스 병원이. 자, 그리고 대한의원, 그리고 자해의원, 이런 의원들도, 병원들도 있었다. 근대식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건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독립문, 지하철 3호선에 이제 독립문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독립문역에서 내리면 바로 이제 독립문이 있어요. 독립문역 바로 앞에는 영원문, 예전에 청나사신을 맞이하던 영원문이죠. 그 영원문 헐어버린 그 주춧돌만 2개가 떨렁 있어요. 그 영원문 주춧돌 뒤에 이제 바로 독립문이 있고요.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가보시면 좋습니다. 서대문 형무소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프랑스 파리의 개선문을 모방을 했었던 이 독립문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명동성당이 고딕 양식으로 유럽 사회에서 이제 중세의 이 하나님의 세계, 이 천국으로 가고자 하려는 이 열망을 담았다라고 하는 바로 이 고딕 양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덕수궁 속조전, 이것도 이제 설명해드렸었죠. 1909년도에 르네상스 양식으로 해서 건축이 되었어요. 덕수궁 속조전이. 이 덕수궁 속조전은 나중에 미소공동위원회의
그 회의장으로도 사용이 되었었다라고 설명해드렸었죠. 자, 오른쪽에 이기적인 팁이 있고, 뭐, 알렌,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있는데,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고, 밑에 이제, 뭐, 긍정적인 게 있고, 뭐, 부정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림들이, 사진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 허가서하고 이렇게 나와있죠, 참고자료에. 뭐, 이런 철도 허가서도 여러분들이 사려고 했는데,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언론기관의 발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대신문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신문이 뭐라고 했었습니까? 황성신문이라고 있었잖아요? 황성신문 아니라, 한성순보죠? 한성순보. 한성순보가, 이게 나중에 한성주보로, 자, 바뀌게 돼요. 한성순보는 순한문이에요. 순한문으로 나와가지고, 정부의 입장을 발표를 하는 관보의 형식으로, 만들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10일에 하나씩, 한 번씩 이 간행이 되었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개화정책의 취지를 설명하고, 국내외 정세를 소개하고, 갑신정변으로 방문국이 파괴가 되면서, 이 한성순보가 이제 중단이 되는데, 이 한성순보를 개설한 게 바로 이 한성주보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있죠? 국한문 혼용이에요. 국문은 이제 한글을 얘기하죠. 국문. 한문은 말 그대로 이제 한자를 사용하는 게 이제 한문이 되겠죠. 국한문을 혼용을 해서 좀 더 이제 일반 백성들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자, 이렇게 쉽게 이제 만들어 왔다는 얘기죠. 순한문으로 이제 기사를 쓰게 되면 일반 백성들, 공부하지 않은 일반 백성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자, 최초의 사업 광고가 게재가 되었었고요. 재정난으로 방문국이 폐쇄되면서 한성주보도 1888년도에 폐간이 되었었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왼쪽에 뭐 해외 언론, 뭐 해조신문도 있고, 신한민보도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발행신문이에요. 자, 이 민간 발행신문들은 언제 이제 주로 이제 나타나게 되냐면, 아간 파천과 이제 대한제국 이후에 집중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초의 민간 신문이 뭐냐면 바로 이 독립신문이 되겠죠? 1896년도. 자, 여기 신문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독립, 매일, 제국, 황성, 대한매일신보, 뭐 만세, 뭐 경향신문, 뭐 대한민, 뭐 국민신보 그렇게 신문들이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신문들이 이제 독립신문이에요. 독립신문이 있었고, 그 다음에 황성신문, 그리고 대한매일신보, 요 정도는, 요 세 개의 신문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어떤 내용들인지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시험 문제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그 외에 기타 뭐 더 알아두실 이제 신문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국신문 정도. 자, 이런 정도 보시면 되겠는데, 특히 독립신문은, 자, 한글판, 영문판으로, 자, 발행이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게도 우리나라의 소식을 알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 백성들에게도 외국의 소식을 알리기도 하고, 자, 그래서 근대적인 어떤 민권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그런 신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립협회의 기관지였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일신문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제국신문은, 자, 제국신문의 포인트는 뭐냐면 부녀자 중심이에요. 자, 서민, 그 중에 특히 이제 부녀자들, 자, 여성들을 대표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한글로, 간행을 해야 되겠죠? 한글의 중요성을 역설을 하고, 자, 신교육이나 실업 발달을 강조했었다. 자, 그리고 이 황성신문이 중요한 신문인데, 국한문 혼용이죠? 국한문 혼용인데, 자, 문장이 이렇게 있으면, 신문 기사 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그러니까, 한글로도 이제 나오다가 갑자기 또 한 번이 나오고, 한글로 나오다가 또 갑자기 한 번이 나오고, 이런 식의 어떤 문장 구조가 이제 국한문 혼용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맨 아래 보면은, 자, 장지연의 시일야 방성 대곡이에요. 그러니까 1905년에 을사늑약이 강제적으로 체결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 황성신문에서 장지연, 주필러 있었던 이 장지연이, 자, 밤새워 목놓아 울었다라고 얘기하는, 자, 시일야 방성 대곡이라는 논설문을 게재를 하면서, 자, 우리 을사늑약이 체결된 것에 대한 어떤 물분, 어떤 분노, 이런 걸 이제 표출하게 됐었죠. 그래서 이런 시일야 방성 대곡을 통해서 을사늑약의 체결을 비판했었다.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매일신보는, 자, 발행인이, 영국 사람이에요. 이름이 배델입니다. 한국식 이름으로 얘기하면 배설이에요. 자, 배델. 이 배델과 양기탁이 이제 서로 이제 합작을 해서, 자, 신문사를 만드는 게 바로 이 대한매일신보가 되겠는데, 순한글이고, 국문, 그리고 한문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영문판까지, 자, 굉장히 많이 판을 찍어내서 이제 발행을 했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영국 사람은 치해법권이지 않습니까?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나라 법이 아니라, 우리가 조영수 통상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이 아니라 영국 법으로 처벌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자, 배일적인 신문 기사, 항일적인 어떤 기사의 논조를 싣는 데 있어서, 자, 외국인이 발행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인의 어떤 탄압으로부터 약간은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었다. 그래서 강력한 반일 논조로 일제의 침략상을 폭로하고 특히 이제 의병 활동에 그런 어떤 우리나라 어떤 의병 활동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을사의병이라든지, 정미의병이라든지, 특히 정미의병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대한제국 시위대 대대장인 박승원이 자결함으로 인해서, 자, 우리 대한제국 마지막 군인들이, 들고 일하는 거 아니야. 시가전도 벌리고, 땅땅 하면서 이제 일본군도 이제 사살하고, 이제 전력에서 밀린 나머지, 우리 대한제국군들이 이제 의병 부대로 이제 합류를 하게 되고,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자, 연해주로 이제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독립운동에 투신하게 되는, 자, 이런 의병 활동에 굉장히 기여를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의병에다가 굉장히 호의적인 기사를 실었던 게 대한매일신보가 되겠습니다. 가장 많은 독자층을 확보했었고, 국치보상 운동 때도, 자, 굉장히 많이, 우호적인 기사를 싣기도 했었는데, 양기탁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금, 횡령죄를 혐의를 뒤집어 씌워갖고 체포하는 바람에 흐지부지 되었었죠. 국제보상 운동이. 자, 만세보가 있습니다. 이 국한문 흐름이고 천도교 기간지고 경향신문이 있었고, 천주교 기간지가 되겠습니다. 순한글이고, 그다음 대한민보, 대한협회 기간지, 국한문 혼용이고, 국민신보는 국한문 혼용인데 일진의 기간지가 되겠습니다. 일진회는 이 친일적인 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밑에 이제 이 표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신문지법이 나와 있습니다. 1907년에 이제 7월 24일 날 제정이 되었는데, 우리나라 국권이 거의 한 70% 이상, 거의 한 80, 90% 이상, 일본에게 넘어간 상황에서 이 신문지법이 제정이 되었어요. 당연히 일본의 입김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었었겠죠. 그래서 일본에게 비판적이거나 어떤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기사들을 이제 탄압을 하고 반일 논조를 완전히 억압을 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법이 바로 이 신문지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기 간행물 등을 이제 발행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보증금을 이제 내고 발행 허가를 이제 억제를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기 간행물도 발매라든지 배포를 금지시키고, 점검과 폐간 등의 규제를 마음대로 가할 수 있도록 법률로서 정하게 된다. 자, 그 위에 보면 이 민간 발행 신문이 지금 어떻습니까? 전부 다 거의 대부분 1910년에 다 마감을 하잖아요. 폐간을 하잖아요. 1910년 우리나라가 국권이 완전히 피탈되고 난 이후에, 국권 피탈 이후에 일제는 강력한 무단 정치를 자행을 하거든요. 무단적인 헌병 경찰 통치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뒷부분에 설명해 드릴 거예요. 헌병 경찰 통치를 하게 되면서, 자, 이 신문사들을 싹 다 없애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10년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신문사가 이제 없어지고, 나중에 3.1운동이 1919년 3월 1일 날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습니까? 유관순 누나가 그때 이제 만세운동도 했었죠. 자, 천안의 아오네 장터에서. 자, 만세운동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 조선민들의 어떤 반일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일본인들이 생각을 바뀌어서 이제 이른바 문화 통치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1920년에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그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자, 신문사들이 어쨌든 1910년도에 대부분 다 이렇게 없어지게 되었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자, 근대 교육과 국학연구라고 이렇게 나와있죠? 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교육기관이 있어요.
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교육기관이 뭐냐면 원산학사가 되겠습니다. 이 원산학사하고 원산학사인데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원산학사. 그러니까 함경도 원산의 그 덕원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원산의 덕원이라는 동네에서 그 지역민들과 이 관리들, 개화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이 관리들이 합심을 해서 사비를 털어서 원산학사라는 학교를 최초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1883년입니다. 1883년에 원산학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냐면, 이제 그 근대식 교육을 당연히 했었겠죠? 외국어도 이제 습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서양의 어떤 그 신식 교육들을 이제 받게 되는데, 거기다 더해서 이제 무술을 연말했었어요. 국권이 점차적으로 기울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근대적인 어떤 부강함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의도에서 근대학문과 무술교육도 같이 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최초의 근대식 그 사립학교잖아요. 이게 1883년인데,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유경공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교재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유경공원은 최초의 관립 공립학교라는 얘기죠. 1886년에 영재를 육성하는 학교다, 공립학교다. 그래서 유경공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외국어라든지 또는 우리 조선의 어떤 상류층들 있지 않습니까? 엘리층들이 어느 정도 그 교육을 어느 정도 받아야지 나중에 우리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지 않습니까? 이 유경공원에 이제 누가 이제 교사로서 파견되냐면, 고종을 지근거리에서 이제 굉장히 무신양면으로 도움을 굉장히 많이 줬던 이 헐버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헐버트가 유경공원에 교사로 파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어도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책도 펴내요. 3인 필지라는 책도 펴내게 되는데, 어쨌든 유경공원에서 헐버트가 활약을 했었다. 헐버트가 교사로서 초빙이 되어서 활약을 했었다. 우리 교재에는 없는데, 유경공원이 있었고, 그리고 원산학사와 유경공원 사이에 동문학이 있지 않습니까? 동문학도 마찬가지로 1883년이요. 근데 이거는 정부가 세운 학교예요. 유경공원과 이 동문학 같은 경우는 순서대로 하기 위해서, 동문학은 통역관 양성기관이에요. 통역관,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1883년도에 만들어졌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대적 교육 제도가 이제 마련이 되는데, 그거 언제 마련이 되냐면 1894년도에 가보개혁 때에 학무 아문이 이제 설립이 되죠. 아문, 그러니까 기존에 2호의 병영고 6주 체제였습니까? 그 6주 체제가 이제 8아문으로 이제 바뀌게 되잖아요. 그 아문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제 과거 제도도 폐지가 되고, 교육을 담당하는 바로 이 학무 아문도 설립이 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교육 입국 조서가 2차 가보 개혁 때에 반포가 되지 않습니까? 2차 가보 때 앞서 설명해드렸었죠. 그래서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소학교라든지 사범학교, 외국어학교 등 관립학교가 설립이 되고, 근대식 교과서가 편찬되었다. 교과서 편찬에다 중요표시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교육 입국 조서가 되겠고, 그리고 광무개혁 때 1897년도에 바로 광무개혁이 이제 전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산성중학교, 관립중학교가 이제 또 만들어지게 돼요. 교육 입국 조서 반포됐을 때는 소학교지 않습니까? 그 광무개혁 때는 중학교가 1900년 정도에 만들어지게 되고, 각종 실업학교라든지 기술교육기관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외국의 유학생도 파견하는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대적 교육기관으로서 이제 또 사립학교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배제학당, 지금의 이제 배제고등학교죠. 이화학당, 지금의 이화여고가 되겠죠. 경신학교, 지금의 경신고등학교, 정신여학교, 정신여고, 순실학교, 지금도 있죠. 순실고등학교. 이런 학교들은 개신교 선교사들이 중심이 되어서 설립이 된 학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주로 담당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죠. 민족주의
계열의 이제 학교로는 이제 오산학교, 평양에 대성학교가 있어, 안창호에 있어, 안창호가 설립한. 그리고 이제 거기 정주에 이승훈이 설립한 오산학교가 있었죠. 자, 대성학교, 오산학교는 안타깝게도 지금 남아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보성학교, 진명여학교, 숙명여학교 이런 학교들이 민족주의 계열의 학교다. 지금도 있는 학교들이죠. 진명여고라든지 숙명여고라든지 보성고등학교라든지. 자, 교육을 통해서 국가를 구출하자. 교육구국운동 그리고 민족의식을 고취를 시키는 그런 학교였었다. 자, 왼쪽에 사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화학당, 배제학당. 이화학당에서 배출한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유관순이잖아요. 유관순. 배제학당의 대표적인 사람은 이제 이승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일제의 탄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립학교령이 제정이 돼요. 1908년도에. 사립학교의 설립과 운영을 통제를 하게 되면서 교과서 검정 규정도 이제 마련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그 참고자료가 나와있죠. 유경공원의 설립 취지가 있고, 그 밑에 이제 교육입국 조서가 나와있는데,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실 내용은 국학연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학은 나라의 학문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학문, 우리나라의 역사라든지, 우리나라의 지리라든지, 또는 우리나라의 언어라든지, 우리나라 언어는 이제 국어지 않습니까? 한국어지 않습니까? 그러한 학문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일본 제국주의와 제국주의를 비롯한 서구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야금야금 이제 그 병탄해 나가려는 그런 음모, 야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음모와 야욕을 배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을 길러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의식. 그래서 이제 민족주의적인 의식이 싹트게 되면서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이 폭증을 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을사늑약 이후 국권상실의 위기감에 이제 고조가 되면서 민족 의식이 고취가 되고 우리 민족 문화 수호를 위한 국학연구가 활발하게 전개가 되었었다. 그래서 문체도 이제 변화가 돼요. 그 이전에는 순한문이지 않습니까? 순한문의 형태로 이제 체를 편찬했었는데, 이제는 국한문이 이제 혼용이 되고,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국문으로도 이제 쓰여지게 되는 이런 모습도 볼 수 있는데, 국문은 우리의 한글을 얘기하죠. 우리나라의 그 문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문체가 변화합니다. 국한문체가 보급이 돼요. 자, 육일준이 세계일주하면서 썼던 책이 서유견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육일준의 서유견문이 대표적인 국한문체라고 볼 수 있고, 순한글 신문, 독립신문, 제국신문, 대한민국신문, 이런 신문사들이 있었다. 자, 그리고 1907년도에 국문연구소를 이제 설치를 해요. 학부 내에 국문연구소를 설치를 해서 국어 연구를 집중적으로 했었다. 대표적인 학자가 주시경이라든지 지서경이라든지 이런 학자들이 우리말 표기법을 통일하기 위한 노력도 전개를 해 나갔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시경에 의해서 이제 편찬된 책이 바로 이 국어문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리갈, 기난갈, 자, 이러한 문법과 관련된 또는 음성, 발음과 관련된 이런 종류로서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한글 맞춤법을 통일하기 위한 기본 이론을 확립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는 이제 국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사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가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위인들 있지 않습니까? 을지문덕이라든지, 또는 이순신 신이라든지, 또는 강감찬, 광개토대왕, 이런 임금들 있지 않습니까? 임금이라든지 장군들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위인들의 어떤 영웅담을 담은 그런 책들도 보급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을지문덕전, 이런 거 있었죠? 이순신전. 자, 이거 신채우가 썼던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민족의 영웅전을 이제 간행을 했었고, 그리고 외국의 흥망사, 외국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가고 어떤 식으로 망했었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우리도 이제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대비라든지 또는 공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미국 독립사라든지 서사 건국지, 스위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스위스가 어떻게 독립을 했는지, 독립을 유지했는지. 자, 이탈리 건국 삼월전, 월남 망국사. 월남은 이제 베트남을 얘기하죠. 베트남은 이제 청나라의 이 종속 국가였었다가 프랑스의 식민지로 넘어가게 되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었죠. 자,
자, 현체의 유년필독. 그러니까 아동용 교과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밑에 이제 각주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고, 아동용 교과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 동국 사략이라든지 정교의 대동역사, 대한개년사. 자, 그리고 황현의 매천야록 뭐 이런 책들이 국사책들이, 역사서적들이 간행이 돼서 우리 민중들, 백성들에게 읽히기도 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황현, 자, 이 양반 같은 경우는 저기 아편을 먹고 이제 자결을 했었죠.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 제국주의에 이제 병탕이 되고 나서, 자, 지식인으로서 상류층으로서 뭔가 책임의식을 느끼고 자결을 했었던 대쪽 같은 그런 어떤 선비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유학자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현, 매천 황현이에요. 그래서 매천야록이라는 이 저서를 남기게 되었는데, 그 매천야록과 관련된 설명이 밑에 각주에 나와 있습니다. 승선 내용은 집권 시절부터 1910년까지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책이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국사 연구를 했었고, 계몽사학도 이제 연구를 했었어요. 신채호가 독사신론을 이제 발표를 합니다. 대한매일신보에다가 50여 차례에 걸쳐서 연재를 했었던 사론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독사신론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우리 그 일제식민지에 대한 어떤 그 잘못된 역사관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식민사관이라고 하죠. 그런 식민사관을 비판을 하고 우리 근대 민족주의 사학의 방향을 제시를 했었다. 자, 그리고 박은식은 유교 구신론으로서 굉장히 유명한 유학자죠. 양명학 중심의 어떤 유학자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국혼을 강조하여 민족정신을 고취했었다. 나라가 망해도 혼이 살아있으면 언제든지 그 나라는 다시 부활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를 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박은식이라는 그 민족 지도자가 되겠죠. 나중에 이제 임시정부의 대통령이 되기도 해요. 1925년도에 이 박은식이라는 분은. 자, 그리고 이제 조선광문회가 있습니다. 자, 추남선이라든지 박은식, 자, 이런 양반들을 중심으로 해서 춘향전, 심청전 등 우리 민족 고전을 정리를 하고 간행했었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참고자료 그 대한매일신보에 연재가 된 이 독사신론이 있는데, 자, 우리나라 역사를 굉장히 강조했었던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참고자료에 또 유년필독이 있죠. 이거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용 교과서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문예와 종교의 새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소설의 이제 대표적인 우리나라 최초의 신소설이라고 얘기하는 이인직의 혈의누라는 이 작품이 있죠. 그리고 이제 뭐 대표적으로 뭐 이해조의 자유종, 안국선의 금수회의록 뭐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 안국선의 금수회의록은 저 오른쪽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돼요. 이 동물들이 이 소설책에 이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까마귀라든지 여우, 개구리, 파리 뭐 이런 각종 동물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 이 사회가 운영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우리 인간 사회에 빗대어서 표현했었던 그런 소설책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시가문학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 뭐 이런 정도 이제 보시면 되겠고, 번역문학도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책이라든지 천로역정, 이숙이야기, 로비스피에르기, 걸레버 여행기 뭐 이런 작품들이 번역이 되었었다. 그래서 근대 의식과 민족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를 했었고, 일부는 문명 개혁에 치우쳐서 의병투쟁을 비판을 했었다. 그래서 일제의 침략상을 간접적으로 합리화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도 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양의 근대 음악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라든지 군가, 창가도 유행을 하게 되는데, 서양식 악곡이 우리말 가사를 붙여서 부르는 노래가 있었다. 판소리, 흰제휴에 의해서 판소리 여덕마당이 뭐 정리가 되었었고, 자, 연극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극장이 등장을 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원각사가 되겠습니다. 저 오른쪽에 이제 사진 자료가 나와 있죠. 자, 여기 이제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서 숙지를 암기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포인트가 또 뭐냐면, 이 원각사에서
은색이라든지 치악산과 같은 연극이 공연이 되었었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속 가면곡도 이제 성행을 했었고요. 찬극도 등장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미술도 이제 유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도화서 폐지 후 전문 화가들의 독립활동이 활발해지게 되었다. 자, 우리 조선 정부 내, 조정 내에 설치해놓은 미술과 관련된 그 기구가 바로 이제 도화서가 되겠죠? 이 도화서가 이제 폐지가 되고, 전문 미술가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국가에서 운영을 하는 형태에서 이제 민간으로 이제 넘어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서양 화풍과 서양 화가 이제 보급이 되고, 서양 화가들도 이제 등장을 하고, 전통 회화의 바탕 위에 입체적 응용법 등 새로운 화풍이 수용되었다. 조선 후기 전통 회화를 근대적 회화로 이행을 했었다. 네, 가볍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종교의 세 경향이 있습니다. 천주교, 개신교, 천도교, 대종교, 불교, 유교, 각종 종교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1886년 프랑스와 수교가 가장 늦었었잖아요. 수교의 조건이 뭐가 있었습니까? 천주교 포교를 허용을 하는 거였었잖아요. 그래서 선교의 자유가 획득이 되었었고요. 자, 고아원, 양로원 등에서 포교 활동, 언론 활동, 선교 활동을 했었다. 자, 그리고 이제 개신교가 1880년대부터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서양 의술과 근대교육 보급에 이제 기여를 하게 되면서 한글도 보급하고 미신타파, 평등사상 전파에 기여를 했었다. 조선 기독교 청년회가 창립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대한기독교 청년회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게 바로 이제 YMCA의 전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도교는 뭐였었냐면, 기존에 이제 동학이었었죠. 이 동학이 이제 손병희에 의해서 천도교로 이제 개칭이 돼요. 그래서 우리 민족 종교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 고성학교라든지 동덕여학교, 지금은 이제 동덕여대가 되겠죠. 자, 이런 학교들도 운영을 하고, 만세보라는 신문도 발간했었다. 대종교가 있습니다. 나철 오기호가 단군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창실했었다. 1909년도에. 이 나철 오기호에 의해서 무슨 암살단이 조직이 되었습니까? 오적 암살단이 조직이 되었었죠. 그래서 이재명이 오적 암살단 단원이었어. 이재명이 명동 한복판에서 내국노에 섰던 이완용을 칼로 이제 저격을 했었는데 안타깝게 목표한 바를 이루지 못했었죠. 부상을 입히는데 그치고 말았었죠. 그래서 이러한 이 대종교를 중심으로 한 이 종교단체가 나중에 이제 독립운동에 안주로 와서 이제 기여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특히 이제 북로군정사라는 이 독립운동 단체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독립운동 파트 설명할 때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 대종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독립운동 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유교는 이제 박은식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죠. 유교 구신론. 유교도 좀 개혁을 해야 된다. 유교 양명학 중심의 어떤 그 개방적인 형태의 유교로서 이제 개혁을 한다라고 이제 주장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박은식이 되겠습니다. 성리학 하면 뭔가 이 유학이지만 뭔가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약간 틀에 박힌, 편협한 그런 어떤 이미지가 있을 수 있는데, 물론 나름대로의 성리학도 가치가 좀 있고 높게 평가할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그 이면에 좀 안 좋은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 편협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이제 이해할 수가 있죠. 어쨌든 유교가 있었고, 불교는 한영훈의 조선불교 유신론이 있었다. 조선불교도 개혁을 해야 된다. 불교의 자주적 근대화를 추진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교의 개혁운동과 관련해서 이 박은식의 유교구신론과 관련된 책들, 내용들이 참고자료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